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래 호텔리어 할 때는 금요일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업 유튜버로 이제 전향을 한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금요일만 찾아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왜 이러지? 일하는 게 싫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일주일 내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금요일이 찾아오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을 찾아서 기분이 좋아지신 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1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의 현황을 한눈에 체크해 볼 수 있는 finbiz.com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죠. 1.8%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어제 CRM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7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넷플릭스가 오래간만에 2.9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마이너스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49%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역전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잠깐 등극을 했었습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두고 두 기업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애플이 다시 1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제 아마존도 괜찮았죠. 0.94%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최근에 BA, 보잉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비행기 결함 문제로 사고도 있었고요. 또 테슬라가 어제 2.87%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악재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5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면요. 다우존스는 0.04%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P 500은 0.07%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0 횡보를 기록했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면요. 다큐사인이 오래간만에 10%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가 3.85%, 차지포인트 3.61% 올라갔습니다. CRM이 플러스 2.74, 크리스퍼 플러스 2.37, 리오토 플러스 2.20, 브로드컴 플러스 1.80, 서비스나우 플러스 1.70, 우버 플러스 1.70, 로블록스 플러스 1.58, 포티넷이 1.43%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은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제 시장이 비교적 고요했는데 혼자 급등한 종목이 있잖아요. 다큐사인의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한 이유부터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다큐사인의 주가가 점프를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고서 하나, 즉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두 개의 PE 펌, PE는 뭐냐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모펀드라고 얘기하죠. 사모펀드 두 개가 지금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베인 캐피탈 그리고 또 하나는 헬맨 앤 프라이드맨입니다. 자, 두 개의 굵직굵직한 사모펀드에서 다큐사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다큐사인이 어제 가장 상승 추세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12.06%나 폭락을 했고요.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8.16,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7.92, 코인베이스 6.70%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6.58, 나비타스 마이너스 6.47,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6.2,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5.65,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5.60, 월프 스피드 마이너스 4.61, 텔러덕이 4.53% 빠졌고요. 루시드가 4.40% 떨어졌는데 테슬라와 함께 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전기차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6종목은 상승하고 나머지 6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일단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 나비타스 마이너스 6.47, 소파이 마이너스 3.66, 테슬라 마이너스 2.87, 온세미 마이너스 1.56, 인피니언 마이너스 0.68, 팔란티어 0.66% 떨어졌고요. 상승한 종목으로는 SMCI가 0.27% 상승했고요. TSMC 플러스 0.4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49, 엔비디아 플러스 0.87, 아마존 플러스 0.94, 우버가 1.70% 상승하면서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나스닥은 한때 1%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미국인들이 주택 그리고 자동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속화됐다. 따라서 연준이 도망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12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3.4%가 상승을 했고요. 이 수치는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월별 기준으로도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12월 달에 변동성이 극심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9% 생각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요. 경제학자들은 전체 CPI보다 근원 CPI 지표를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로 선언한다. 따라서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CPI MOM, 지난달에 비해서 CPI는 0.3%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0.2였습니다. 따라서 0.1%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요. YOY로 보시면 작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3.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다음에는 에너지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0.3%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전망치도 0.3%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YOY, 작년 대비해서 핵심 근원 CPI를 보시면요. 3.9% 올라갔는데 전망치는 3.8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근원 CPI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주거라든지 전기,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중고차 가격 역시도 시장에서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2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달러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은 보고서 발표 이후에 변동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마이너스 1% 이상까지 떨어졌었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면요. 전체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 비용이죠. 자, 어제 거주 비용이 지금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거 가격이 12월에 0.5%나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제 발생한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대부분 다 거주 비용에서 왔다. 따라서 거주 비용만 떨어지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연준 목표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즉 2%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 즉 거주 비용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블룸버그 경제학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보인 것은 2%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고 마지막 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수치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추가적으로 발표된 다른 수치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발표된 수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는요, 10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좋지가 않죠. 노동시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죠. 지금 실업수당 받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식이고요. 연준은 특히 지난주 견조한 일자리 보고서 이후에 경제 전반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노동시장 여건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날 발표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12월에 실질 소득은 전년 동일 대비 0.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이 앞에 붙으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반영해도 소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과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추세가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다. 그 얘기는요,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거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 비용이 잡혀야 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어제 간파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1년간 240% 이상 폭등을 한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최근 한 달 동안도 무려 16.85%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멘텀을 잠깐 살펴봤더니요, 지금 RSI 지수가 70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RSI 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는 7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커다란 호재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도 데이터 센터 기업인 요타가 엔비디아 AI 칩을 10억 달러나 주문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인도의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요타가 등장하고요. 요타라는 기업에서 이번에 파트너인 엔비디아로부터 더 많은 인공지능 칩을 구매할 계획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5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타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근에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총 주문량이 10억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 CEO가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자, 요타의 CEO 그리고 공동 설립자인 순일 굽타가 목요일 날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문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100 그리고 GH200를 주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약 16,000개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까지 납품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H100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인공지능 칩이잖아요. GH200는 어떤 칩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100, GH200 모두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강력한 GPU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일단 연상 능력을 보시면 GH200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H100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성능 아니면 3배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메모리도 훨씬 더 큽니다. H100의 HBM3 메모리보다 무려 7.2배나 더 메모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용량이 4.5 트릴리언 바이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단한 메모리 용량을 자랑하는 거고요. 대역폭도 훨씬 더 큽니다. GH200는 H100의 3.35 트릴리언 바이트를 넘어서는 5 트릴리언 바이트.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용이 훨씬 더 비싸겠죠. GH200가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비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일부 파트너를 통해서만 제한된 수량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부터는요. 좀 더 폭넓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분기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을 GH200 칩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에 요타가 새롭게 주문한 16,000개의 엔비디아 칩은요. H100 그리고 GH200 두 개의 칩이 복합적으로 16,000개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요타는요. 엔비디아에 이미 16,000개의 H100를 주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GPU를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주문량은 올해 7월까지 납품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도에서의 AI 거래는요. 미국의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로의 특정 칩 수출에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매출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GPU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9월 달에 엔비디아는요. 클라우드 인프라와 언어 모델, 제너러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 타타 그룹과 AI 파트너십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타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인도의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인도의 억만장자 니란잔 히라난다니 그룹에 속해 있는 요타라는 기업은요. 인도에서 이미 엔비디아의 파트너 회사로서 뭄바이, 구자라트, 뉴델리 인근에서 3개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타가 예상하기를 인도의 인공지능 도입 규모가 2030년이 되면요. 1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도의 클라우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하나 둘씩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캐시우드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5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습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승인되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불케이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따라서 앞으로 한 6년 이내에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본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는 60만 달러 범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베이스 케이스가 있고요.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가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60만 달러 범위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5,8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불 케이스를 보면 150만 달러.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배 이상 급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단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번 SEC의 승인으로 불 케이스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비트코인 ETF의 미국 내 도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 소식은 제가 어제 전달을 해드렸죠. 이 소식은 변동성이 큰 산업 그리고 자산 클래스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분야의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목요일날 상승하면서
하면서 47,0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45,8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예측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캐시우드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강세론자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캐시우드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계속 다각화하고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5%를 암호화폐에 계속 할당한다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수많은 기업들은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외에도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캐시우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 대신에 비트코인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5%만 이 비트코인에 할당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승인이 이런 기관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공공 인프라라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거죠. 이는 90년대 초반 개발자들이 구축하지 못했던 인터넷의 한 층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아크 인베스트는요. 21 시어즈와 제휴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티커네임 ARKB죠. 자, 그래서 이 ARKB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살펴봤더니요. ARKB는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6.48%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어제 삼성증권을 통해서 ARKB를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증권사는 ARKB를 살 수 없게 막아놨더라고요. 정부 규정이 그렇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 구자를 통해서 ARKB 아니면 다른 ETF를 좀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10%, 20% 이렇게 할당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많아야 5%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업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반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00%나 올라간 코인베이스는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7%나 하루 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졌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기사를 통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은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새로 출시된 ETF는 규제 당국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오랫동안 회의적인 시각을 받아왔던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희소식이다. 또한 ETF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미 익숙한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굉장히 업계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요, 목요일까지 19%나 급락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장 커다란 수혜주였던 코인베이스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의 주가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널리스트는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케네스 워딩턴이고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코인베이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와 위험 요소가 모두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을 고려해 볼 때 그 얘기는요. 지난 1년간 400%나 주가가 올라간 점을 생각해 보면요. 위험 요소가 주주들한테는 더 관련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딩턴은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11개의 펀드 중에 8개 펀드에서 ETF의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ETF가 운영된다는 건요. 앞으로
앞으로 우리 투자자가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ETF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이 비트코인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 수탁 기간으로 코인베이스를 선정한 ETF가 8개나 된다는 거죠.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면에서는 수혜주가 확실하다, 이러한 점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성공적인 비트코인 ETF가 코인베이스의 경쟁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플랫폼의 거래량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잠재 고객을 뺏길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요, 수수료를 떨어뜨려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컨버전 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려 1%에서 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웨드부시가 등장하는데요, 웨드부시는 의견이 잠깐 다릅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를 110달러에서 180달러로 64%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모시의 카트리가 등장하고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향후 실적이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ETF에서 코인베이스의 지배적인 역할, 이 부분은 앞에서 커버가 됐죠. 총 11개의 ETF 중에 8개의 펀드가 이미 수탁 기간으로 코인베이스를 선정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규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ETF에 투자를 하면서 코인베이스 역시도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 코인베이스의 동종업체 바이낸스 얘기를 꺼내는데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는 기업은 코인베이스밖에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더라도 투자 자금은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코인베이스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트리 의견에 따르면요, 수탁 및 관리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ETF가 승인되면서 잠재적으로 플랫폼의 헤지펀드 같은 소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고객이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주의 애널리스트 댄 돌레브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 역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코인베이스의 주가의 반짝 승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에는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 ETF로 인한 코인베이스 수익의 잠재적 상승 여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수탁 수수료로 인한 이익은 1%에서 2%에 불과하고 ETF가 추가적인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유도할 경우 총이익은 5%에서 10%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생각보다 코인베이스가 받는 혜택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초기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요, 향후 분기에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그 얘기는요, 경쟁이 너무나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11개나 되는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줄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펀더멘탈이 너무나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코인베이스 주식에는요, 고통스러운 현실 점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미주원은요, 목표 주가를 54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41이잖아요. 따라서 반토막도 더 나는 거죠. 한 60% 이상, 65% 가까이 하락하면서 정말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매도 등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코인베이스를 통한 투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요,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5가지의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3%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테슬라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았고 또 테슬라는요, 굉장히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줍줍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과연 5가지의 악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는요, 아까 전달을 해드렸죠. 바로 생각보다 높게 나온 CPI 지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하루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조금 업계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 이러한 느낌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제 CPI 지수 발표 내용이 첫 번째 악재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악재는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노조 설립을 원하는 미국 공장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노조의 설립 위험이 증가하기 전에 미리 급여를 올려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공장 전체에 걸쳐 임금 인상을 통보했고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게시된 전단지에 따르면요, 모든 미국 생산 직원, 자재 취급자, 품질 검사원은요, 새해를 맞이하여 시장 조정,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확보한 문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임금을 올려주는 이유는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공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이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은 머스크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게임 오브 페니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게임 오브 페니지는 뭐냐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비용 절감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리 상승 때문에요, 지금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난 어닝 발표 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악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던 헐츠가 2만 대의 전기차를 다시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라는 끔찍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헐츠는요, 전기차 도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 차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대의 전기차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판 돈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재투자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쇼킹한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된 거죠. 몇 년 전에 헐츠 같은 경우는요, 이제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더 이상 사지 않고 계속해서 전기차를 늘리겠다, 그게 시대의 추세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를 포기하고 다시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 분기에 이 렌트카 회사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고요. CEO 스티븐 셰어는 투자자들한테 마진 개선을 위해 비용 측면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셰어는요, 또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의 충돌 수리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의 2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 차량 유리 관리에 어려움과 비용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3분기에 만약에 차량 렌트 규모가 비슷하고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다면 에비타 마진이 몇 포인트 정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기차 때문에 손실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번에 계획된 모든 전기차 2만 대 정도가 판매되는 2025년 말이 되면요, 2023년 4분기에 인식될 순감가상각비,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전기차를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수준의 조정기업 에비타로 이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손실을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전기차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끔찍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테슬라 관련 네 번째 악재입니다. 테슬라가 홍해 분쟁으로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홍해 분쟁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요 2주 동안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운 회사가 이제 수에즈 운하 경로를 벗어나서요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경로를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기간이 10일이나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인용한 성명에서 테슬라는요 상당히 길어진 운송 시간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독일 그린하이데 공장 즉 베를린 공장은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을 닫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하루빨리 홍해 쪽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공급망이 좀 풀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보고요. 자, 어제 발생한 다섯 번째 테슬라의 악재는요 중국에서 다시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마진이 상승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마진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두 모델의 가격을 인하한다 이렇게 추가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본 모델 3 세단의 시작 가격은요 5.9%나 인하된 245,900위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화로는 34,300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델 Y의 가격도 낮췄는데요. 스포츠 유틸리티 가격의 시작 가격은 2.8% 정도 인하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초에 2024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올해 배터리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하량은요. 작년 대비 25% 증가한 1,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초라한 그런 예상입니다. 왜냐면요. 2022년에는 성장률이 96%였고요. 2023년에도 무려 36%나 성장한 것이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2024년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의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수요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추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루시드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루시드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루시드 그룹은 목요일 날 4분기 판매량과 생산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루시드의 인도 대수를 보시면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734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1,932대에 비해서 10%나 감소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량은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분기 생산량은 31%나 감소한 2,391대를 보고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2023년 1년을 통으로 보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요. 8,428대를 보고했는데 이 수치가 사실 목표가 지금 8,000에서 8,500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목표 달성이 굉장히 우스운 게 목표가 계속해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루시드는 2022년만 해도 2023년에 대한 생산 목표치가 2만 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2만 대라는 굉장히 높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달에 들여서 2만 대를 1만 대에서 14,000대로 낮췄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는요. 1만 대에서 14,000도 굉장히 힘들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000에서 8,500으로 다시 낮춘 겁니다. 따라서 어제 8,428대를 발표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번이나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원래는 2만 대에서 8,000대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생산 대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1분기에는 2,314대를 생산했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는 2,173대입니다. 자, 그런데 3분기를 보시면 1,550대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했거든요. 물론 이제 4분기 들어서 다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판매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의 인도량을 보시면 1406대, 1404대, 1457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1734대를 판매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생산 대수에 비해서 이 판매량이 훨씬 더 적죠.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뭐 2314대, 2173대, 1550대였잖아요. 자, 그런데 판매 대수는 1400, 1400, 1400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죠. 만든 만큼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 대수도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다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루시드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지금 주가가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줍줍하기에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는 기업이 루시드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미중과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휴식도 많이 취하시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즐거운 일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기사 잔뜩 읽어서 핵심만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